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볼 경우에 동아시아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가운데를 굳이 표현하면 정치 외교적으로서는 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류망을 놓고 볼 때는 물류의 허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허브를 통과해서만이 모든 물류가 교통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물류 허브란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인데요. 터 또는 땅이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지문화적 관점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문화적 관점은 지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을 얘기하는데, 지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반도와 남만주일 때는 동아지중해에서 모든 문화와 문명이 오고 가는 말 그대로 교통의 인터체인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코어, 허브, RC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저는 심장이라고 불러서 말 그대로 허트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동아시아 지중해에서 심장 역할을 할 경우에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등의 정책도 제가 부분별로 살펴보는데, 먼저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코어 역할을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보통 고려시대 이후에 특히 조선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은 농경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산과 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산과 들과 그리고 길고 깊은 강과 그리고 건조지대와 그리고 초원지대와 끝없이 펼쳐진 삼림, 숲이 있는 곳이 고구려인들의 활동 무대인 겁니다. 이런 데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직접 지배도 가능하지만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 영향권이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인들은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토지의 즉 면에 기반을 둔 사고만이 아니라 행동 양식뿐만이 아니라 선과 면과 연관된 행동 양식과 사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고구려인들은 주로 목을 장악하는 전략을 많이 추구한 겁니다. 농경민들은 농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면을 중요시 여기는데, 흔히 말하는 유목민들은 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보다는 어떤 선을 중요시 여기하고 또 점을 중요시 여깁니다. 해양민들도 마찬가지로 선과 점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고구려인들은 기만 문화가 발달했고 해양 문화가 발달했다면 농경 문화와 함께 면과 선과 점을 골고루 활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주로 이렇게 목을 장악하는 이동성 문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반도와 남만주를 놓고 볼 때 말 그대로 목에 해당하는 곳이 어느 곳이겠습니까? 목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통해 가지고 내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목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곳곳에서 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움푹 들어가거나 툭 튀어나온 것이 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곳이 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서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은 바로 요동반도 끝이 됩니다. 요동반도 끝을 장악하게 되면은 동쪽으로서는 황해 북부 해양을 차지할 수가 있고 서쪽으로서는 발해 해양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서는 촘촘히 이어진 묘도군도를 통해서 산동반도의 둥주족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요동반도와 함께 바로 요동반도 끝을 장악하는 것은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었거든요. 광개토 대왕이 바로 여기를 장악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구려는 유화를 넘어서 요소지방까지 때로는 북경 이북까지 공격했습니다마는 유화 동쪽을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확보한 것은 광개토 태양시대 일이고요. 현재로서는 404년 이후에는 유화 이동을 고구려가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번엔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쑥 들어가면서 대륙과 만나는 곳이 있죠. 그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어딜 것 같습니까? 압록강 하구죠.
압록강 하구는 황해 북부와 만나는 것이고, 압록강 하구를 장악하면은 황해 북부에 있는 모든 세력이나 모든 물류들이 대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고, 반대로 압록강 수로망을 통해서라든가 남서만주에서 이르는 육로의 길이 만나는 것도 압록강 하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서 고조선 시대도 물론 그랬겠습니다만 고구려 시대 내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압록강 하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흔히 말하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로 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지역인데요. 우리는 신의주라고 그러고 중국은 단동이라고 부릅니다. 신의주는 의주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의주, 신의주란 명칭이고요. 단동이란 명칭은 동쪽을 붉게 물들인다는 뜻인데, 모택동이 이 지역의 명칭을 안동에서 단동으로 바꾼 겁니다. 그만큼 흔히 말하는 압록강 하구 지역은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부터 중요했고, 역시 광개토대왕도 이 시기에 와서 이 지역을 더 완벽하게 강화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압록강 하구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곳이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나 넓습니다.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동아 지중해권에서는 해양 활동이 중요했고 항로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로가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선사시대부터 사용된 항로는 육지가 있다면 육지 가까이에서 내려오는 항로를 얘기하는데, 바로 동아시아 전적은 산동반도라든가 요동반도를 출항한 배들이 압록강 하구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압록강 하구를 통과해 가지고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남북 연근해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의 한 가운데 해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흔히 말하는 경기만입니다. 범경기만이 되죠. 그리고 중국 지역과 우리 한반도 지역이 교류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중국 지역에서 황해 또는 서해를 향해서 가장 톡 튀어나오는 것이 산동반도죠. 그리고 산동반도에서 동쪽으로 갔을 때 가장 짧은 거리는 250km가 되고 조금 넓은 길은 약 400km가 되는데요. 10세기 초에도 하루 반이면 올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렇게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 중부 횡단 항로가 만나는 끝이 어디냐면 경기만이죠. 경기만은 따라서 남북 연근해 항로와 동서 중부 횡단 항로가 마주치는 해양 교통의 십자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만으로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한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강 하구로, 즉 경기만을 장악하면은 한강의 수로를 역류로 걸어가면서 한반도의 중부의 반을 장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이 경기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조선에게도 중요했고 백제에게도 중요했고, 특히 남진 정책을 고구려에게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광개토당의 군사작전 또는 정복작전의 주된 대상은 역시 경기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쟁 과정을 보면은요,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백제를 공격하는데 그 유명한 관미성 전투도 벌이고요. 또 한 가지는 396년도에 솔수군, 즉 여기 보면은 기절이 나오는데요. 솔수군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백잔을 공격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공해서 58개의 성을 점령하는데, 제가 이 58개의 성의 위치를 찍어봐서 광개토대왕의 정복작전 활동 범위를 추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한강 수로 직공작전이 되고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강하구로 고구려 수군이 들어온다면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의 천호동 일대라든가 아니면 더 내륙적으로 들어가서 백제의 수도를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광개토당 비문의 딱 이면의 맨 위를 보게 되면은 정복한 58개 성 중에서 미추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추성은 흔히 말하는 미추홀로서 인천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구려군들은 특히 광개토당군 수로군의 제1호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다음에 현재 부평을 통과해서 다시 목동지구를 통과한 다음에 영등포 쪽으로 진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양반도 상륙 작전인데요. 남양반도는 지금 화성시라고 그러지만은 경기만에서 가장 서쪽으로 톡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찍부터 중요한 전략적 목이어서 백제도 그리고 고구려도 특히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해서 이 장악함을 통해 가지고 신라는 중국 쪽과 교류를 활발히 하고 당나라 동맹을 맺으면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광개토당의 수훈작전에 보면은 남양반도를 상륙해서 다시 내륙으로 통과해 가서 현재 천호동 일대를 압박하는 이런 삼노군 체제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경기만 작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순서대로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고구려 지역에서 동해 한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남쪽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는 어딜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현재 동해시 일대, 즉 삼척, 강릉, 동해시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512년에 있었던 우상국의 이사부의 우상국 복속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 때는 동해 중부를 통해서 쭉 작전하다 보니까 바로 이 지역까지 완벽하게 장악이 되는 것이죠. 이 장악하는 작전과 연관된 것은 바로 399년도에 신라의 사신이 평양까지 와서 광개토대왕을 만난 다음에 구원을 요청하고 400년에 바로 보기 5만의 병력이 내려가서 신라를 구원해 준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 시기에 고구려가 완벽하게 전략적 목인 동해 중부 지역에 현재 삼척, 강릉 그리고 동해시 일대를 장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디냐면 동해를 북상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누구나 다 탁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해와 그리고 남만주가 만나는 목이 됩니다. 그 물목이 바로 두만강 하구가 되는데요. 광개토대왕은 주기 20년째 되던 해에 바로 동부해를 복속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동부의 위치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함경북도에서 시작해서 연해주 남부까지를 동부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에 옥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동해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동해 옥조가 있었을 때 이미 그 이전에도 고구려에서는 초대 임금인 고지몽도 이 지역을 공격을 했고요. 6대 태조대왕 때 가게 되면 역시 이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를테면 동해라든가 옥조는 고구려의 복속이 되어 있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광개토대왕이 즉위 20년째 되던 해에 바로 이 지역을 공격하거든요. 이것은 이 지역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 하구뿐만이 아니라 연해주 남부 일대까지도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인데다가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당연히 그 지역을 진출하고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5개 중요한 전략적 목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의 하나라서 옛 부여의 땅들, 즉 현 북부여라든가 이런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정복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제용으로 표현하던 5+1, 즉 5개 중요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는 5개 전략적 목과 그리고 고구려의 정통성과 계승성에 관련된 명분이 있는 장소 하나를 포함해서 5+1의 목을 장악한 것이 광개토대왕의 바로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한 영토 팽창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천년을